여러분들 교재 20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2차 과목이 첫 번째 과목이라고 그랬죠. 이 과목은 원래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맨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개실무 파트예요. 자, 간단하게만 한번 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공인중개사 법령과 공인중개사 법령, 그 다음에 또 중개실무. 자, 공인중개사 법령은 여러분들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각종 내용들이 나오는 하나의 규제적인 부분이고요. 자,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출제 빈도는 70%입니다. 70% 내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개실무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럼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이때 뭐 한다?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중개실무예요. 이거는 다른 과목과 많이 연결이 됩니다. 민법 얘기도 나오고요. 공법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과목들 얘기도 나와요. 한때는 부동산 학개론 문제도 나왔었어요. 부동산 학개론은 뭐 계산 문제까지도 실제로 한번 나왔었던 부분인데 요즘은 이게 안 나오지만 예전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출제 빈도가 30% 내외 이렇게 돼요. 40문제죠? 40문제면 자,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70% 내외니까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라는 얘기야? 40문제니까 47에 28, 28문제. 요거는 42, 12문제겠죠? 근데 요즘 이제 최근 연도 출제 빈도를 보면 요게 약 30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중개실무가 10문제 정도가 일단 출제가 돼요. 아마 이거는 올해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예,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지금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거냐면 1, 2월 달은요. 자, 1월 달과 그 다음에 2월 달은요. 법령 파트자. 1월 달과 2월 달은 법령 파트를 6주를 나갈 거고 실무 파트를 2주를 나갈 거예요. 자, 일단은 8주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8주를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만약에 9주가 나오면 아마 한 주는 아마 쉴 거예요. 쉬고 다른 과목이 강의라든지 아니면 휴식하든지 아마 좀 쉴 건데, 자, 어쨌든 8주를 잡았을 때 법령 파트를 6주, 그 다음에 실무 파트를 2주 이렇게 진도 나갈 거고, 이제 이렇게 진도 나가고 난 다음에 3월 달부터 4월 달, 그 다음에 쭈루루룩 5, 6월 달, 뭐 7, 8월 달 문제풀이까지요. 요때는 자, 법령 파트를 5주로 줄입니다. 5주로 줄이고 실무 파트를 3주를 나갈 거예요. 강의 계획은 저는 계속 강의 계획은 이 계획대로 일단 나갔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이게 5주 나간다 그랬는데 5주 반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줄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어쩌다 계획은 그렇게 일단 잡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1월 달에는 왜 법령 파트를 6주를 나가고 요거를 실무를 2주를 나갔냐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전에 공부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무 파트에 가면 이제 민법, 공법 이런 내용들 다른 과목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과목과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 안 배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정 부분을 빼고 나서 배운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좀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 4월 달부터는 법령 파트를 한 주를 줄이고 실무 파트를 3주를 나간다 그랬죠? 그럼 이제 법령 파트가 한 주가 줄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 거의 똑같은 내용에다가 일단은 내용도 조금씩 플러스 되니까 말이 조금씩 빨라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런 형태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여러분들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20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20페이지 일단 교재를 보시면요. 공인중개사 제도.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진도 나갑니다. 자, 공인중개사 제도 있는데 원래 이제 다른 출판사 교재 같은 경우는 이 공인중개사 제도가 뒤에 나가고 1편에는 총칙 부분이 나오는데 요거는 요 부분이 먼저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뭐 교재 순서대로 그냥 나가도록 하죠. 자, 공인중개사.
자,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입니다. 자격시험. 공인중개사,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문 직업인을, 전문 직업인을 갖다가 이제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자격제도가 나왔어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은, 언제 도입되느냐.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도입된 해는 85년도입니다. 85년도 때 1회 시험이 일단 치러지게 돼요. 자, 1회 시험. 여러분들이 뭐 국가시험이라도 1회 시험은 좀 대부분 쉽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회 시험 때는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털 빠져가면서 공부를 안 해도 될 때였습니다. 얼마만 공부하면 된다 그랬죠? 어떤가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일주일만 공부하면 합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운전면허 그 책자 같은 거 있죠? 왜?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그거 일주일 쭉 보고 어느 정도 저기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무에 있었던 뭐 은행 쪽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3일만 공부해가지고도 합격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한때는. 자, 바로 이제 그런 제도가 지금 몇 회까지 온 거예요, 지금? 몇 회까지? 예, 26회까지 왔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몇 회 대비? 예, 27회 대비죠.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요. 85년도에서 해서 그럼 26회가 더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뭔가 짝이 안 맞죠? 계산 안 해보셨구나, 지금 머릿속으로. 옛날에는요, 2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봤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봐서가지고 횟수가 이렇게 한 해 걸러 한 해씩 횟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나중에 이제 IMF가 터지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어떤 그 실업자 구제책으로다가 나타나야 돼요.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무슨 자격증? 말 붙이잖아요. 왜? 무슨 자격증이라고 그래요? 국민 자격증이라고 그러죠.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 상당히 많죠. 뭐 지금 30만 좀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좀 30몇만인가? 아마 정확한 숫자는 좀 나중에 통계 봐야 알지겠지만 30만이 넘어갔습니다. 뭐 부동산 지금 차린 사람들 지금 상당히 많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예. 자, 3, 4분기 작년 3, 4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9만 23명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부분도 많이 지금 숫자가 올라갔어요. 자, 어쨌든 이런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이렇게 횟수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공신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나중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돼 나오지만 처음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공부한다 그러면 무슨 소리 했었어요? 혹시 옛날에 누군가가 공부했던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렇게 다 젊으신 분들이 있구나. 나이 드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네. 자, 옛날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면 뭐라 그러냐. 야, 너 사기꾼 되려고 공부하냐. 부동산 학과라는 게 생겼어요. 85년도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85년도에 했죠. 85년도에 우리나라의 첫 부동산 학과가 생깁니다. 학과가 어디서 생기냐면 건국대학교에서 생겨요. 그게 8학번이 첫 학번이거든요. 근데 그때 건국대가 그때 다 200몇십 점대 커트라니에요. 학력고사 써야 됐던데. 근데 부동산 학과만은 제가 기억하기로 170몇인가 180점인가 그랬어요. 거기만. 왜 그랬을까요? 명색이 4년대학, 건국대 4년대학에서 부동산 학과만 커트라인이 뚝 떨어졌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부동산 학과를 딱 가려고 그러면 뭐라 그런 거예요? 대학에서 사기꾼 하는 무슨 그런 거 가리키냐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인정 못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신력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90년도 때 이제 2000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몇 회 시험이지? 9회 때부터 9회 시험부터 이제 점차 이제 일반인한테 많이 이제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 자격증이라는 세대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업에 포진하면서부터 중개업과 관련된 공신여동 상당히 높아지게 돼요. 자, 어쨌든, 자, 일단 시험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치르느냐 하는 부분이 여기 나오는데, 자, 거기 보니까 시험 시행 기관이 나오죠? 자, 21페이지를 보세요.
21페이지 보니까 시험 시행 기관이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과 자,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 그 다음에 또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원칙적 시험 시행은 누구다? 시도지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네,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 하나를 가지고 자, 이 시도지사가 원칙적 시험 시행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험은 누가 시행하는 거?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으로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직접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시도지사가 치는데 어떤 애의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 아니면 쉽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합격자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된다면 그 시험을 시도지사가 하는 걸 뺏어가지고 누가요? 국장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옛날에는 이 둘이서 잘 협력했었습니다. 시험 시행은 누가 하고? 시도지사하고요. 자, 거기 보니까 국장이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 출제는 누가 했냐면 국토교통부에서 출제했었어요. 자, 언제까지 그러냐면 11회까지. 11회 시험 때까지. 그래서 11회 시험 때까지는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시도지사가 일단은 시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접수를 어디서 했냐면 자,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역 같으면은 강원도에서 시행기관이 누구예요? 강원도지사죠?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별로 자, 접수를 원주면 원주시청에서 접수했어요. 옛날에는요. 자, 그러다가 이제 출제를 갖다가 이제 국장이 하고요. 그러다가 자, 일단은 쟤네들이 이제 힘들죠. 출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시도지사가 뭡니까? 시험 장소 같은 거 있죠? 학교도 잡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힘드니까 이 둘을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기관에 맡겨버립니다. 자, 내가 할 일을 다른 기관에 맡기는 걸 뭐라 그런다? 네, 그 밑에 뭐라고 나와요?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위탁이나 나오죠. 자, 그래서 시험을 위탁을 시켜주게 돼요. 자, 그러면 시험 위탁권자가 누구냐? 위탁권자가 시험 시행 기관의 장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위탁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시험 시행 기관의 장. 이제 여기서 문구 아주 중요한 문구 중에서 하나 나오는데요. 자, 시험 시행 기관의 장 하면 누굴 얘기한다? 시도지사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국장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둘 다를 묶어서 뭐라 한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시험을 시도지사가 위탁한다. OX? 예, 틀린 거예요. 왜냐? 국장이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할 수도 있고 얘가 할 수도 있는데 특정한 것을 지칭해버리면 말이 좀 안 맞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용어가 뭐냐면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라는 용어를 만든 거예요. 시험 시행하는 기관의 장이다. 자,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의 장 하면 누굴 얘기한다? 시도지사와 국장 둘을 묶어서 얘기한다. 자, 그러면 어디다가 이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어디다가 위탁하냐면 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도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기업하면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공사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공사 이게 다 뭐냐면 공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자, 준정부기관은 뭐냐? 준정부기관. 여러분들 정부기관이 뭐예요? 정부기관. 여러분들 행정부처예요. 무슨 부 나오는 행정부처가 정부기관이거든요. 거기에 앞에 뭐가 붙었어요? 준자가 붙었죠? 이건 뭐냐면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산하기관이에요. 자, 바로 뭐냐면 가장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공단입니다. 아는 공단. 예, 산업인력공단. 또 뭐 있어요? 많이 있잖아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이런 거 있죠? 왜? 이게 다 뭐냐면 준정부기관이에요. 자, 산업인력공단도 준정부기관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산하기관을 운영하는 거냐면
국토부 산업인력공단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노동부에서 운영합니다. 자, 바로 노동부에서 직접 산하기관으로서 운영하는 산업인력공단. 지금 현재 어디다가 위탁되어 있죠? 네,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시험이 좀 위탁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현재 위탁되어 있고요. 어디도 위탁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죠. 자, 공인중개사 협회란 누가 모인 단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좀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거 듣고 넘어가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모인 단체죠. 그러면, 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만약에 시험을 위탁받게 된다면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언젠가는 지금 여기서 넘어갑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협회에서 내달라고 지금 계속 쑤시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자격증 하나가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저기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 들어보셨죠?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4년 전에 이 시험에 관련된 위탁 부분이 출제권만 어디로 넘어갔냐면 주택관리협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시험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1, 2차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시행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로 만약에 시험이 넘어가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좀 협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 기억하시라. 자, 아까 이제 상담했던 분 있어요. 왜 여기서 꼼짝 못하고 10분 동안 있으라 그랬죠? 왜 이제 실장님이 상담한다고. 뭡니까? 상담하는 걸 제가 이제 들어봤는데 그분은 결국 이제 야간반에 상을 끊었더라고 보니까 나는 뭐 2년을 뭐 3년을 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2년을 생각한다. 뭐 3년 해가지고 한다. 그렇게 만약에 머릿속 생각을 하면요. 진짜로 어떻게 돼요? 2년 넘어갑니다. 자, 제가 가끔 이런 말을 이제 많이 들어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지 뭐. 그분 영락없이 내년에 옵니다. 왜요? 마음가짐이 올해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이 해도 어떻게 돼요? 될똥말똥 하는데 거기다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지 뭐 라고 한다면 이건 영락없이 내년에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갈 때가 곧 옵니다. 지금은 계속 쑤시고 있는데 안 줘요. 왜냐하면 워낙 응시자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갑자기 난이도가 확 높아져 버리면 옛날 또 일이 또 벌어집니다. 옛날에 왜 15회 때 또 유리창 깨지고 박살나고 많이 했거든요. 그때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안 주고 있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된다면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열심히 공부하시라는 얘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험과 관련된 부분, 원칙, 예외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출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뭐를 거친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얘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 시행 기관과 관련된 위탁 부분까지 했고요. 자, 그럼 뒤에 보니까 222페이지 보니까 공인중개사 뭐가 있어요?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자, 여기서 보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기본 틀만 한번 공부하고 넘어왔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이니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공인중개사 관련된 각종 사항을 뭐 한다? 심의하는 심의기관입니다, 이게. 자,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뭐 하는 거다? 심의기관이다. 자, 그러면, 자, 이때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어디다가 두는 거냐면, 국토교통부에, 자,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다가요? 네, 국토교통부에, 자,
둘 수 있다인가요? 둔다 그랬나요? 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온다? 둘 수 있다 나오죠? 그럼 반드시 둬야 되는 건가요? 안 둬도 되는 거죠. 자,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이거를 임의기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의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뭐 하기 위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자, 그럼 심의사항 있죠? 자, 거기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의 뭐예요? 육성. 그 다음에 보수, 변경. 중개보수 변경이죠?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심의하는 사항을 보면 크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공인중개사 자격과 관련된 자격취득에 관련된 부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뭐예요? 육성 있었죠? 육성. 자,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만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기억을 해놔야 될 부분입니다. 중개업 육성, 그 다음에 또 보수에 대한 뭐예요? 변경.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손해배상. 자,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것인데 심의사항이 자,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또 중개업 뭐예요? 육성, 그 다음에 또 보수, 변경. 요거는 변경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네 가지. 자, 그래서 뭐라 하냐? 공중변손입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고 앞글자 따놓고 또 외우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이게. 자,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라는 얘기.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 왜요? 딱 4개거든요. 네, 오지선다형에서 다음 중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나 딱 껴놓으면 되죠. 4개에다가. 자, 그래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중에서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얘네들을 갖다가 심의하고 의결을 합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 구성은 위원장. 자, 거기 보니까 몇 명 이상이에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해가지고 7명이죠? 7명 이상, 그 다음에 또 11명. 그래서, 자, 이거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그 다음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구성은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이 안에 인원수가 바로 이것을 갖다가 뭐 하는 거? 심의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큰 틀만, 지금은 세부적인 것은 3, 4월 달에 조금 더 공부하기로 하고 큰 틀만 한번 공부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심의하는 부분에서 시도지사가 따라줘야 될 시도지사 준수 의무가 있어요. 뭐 해야 되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있죠? 요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누가 따라야 된다?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즉 준수 의무가 있다. 왜 그래요? 자,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이 누구죠? 시도지사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얘가 따르도록 됐습니다. 조심할 것은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모든 사항을 얘가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나오면요, 이게 되게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얘가 모두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뭐만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까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부분을 틀을 한번 잡아봅니다. 자, 다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결국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심의, 의견하는 곳이죠? 심의 의견 기관입니다. 어디다 둔다 그랬어요? 네, 국토교통부에. 자,
둔다, 둘 수 있다? 예, 둘 수 있다. 심의사항이 어떻다? 네 가지. 그거까지만 하고, 자, 그러면 2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보니까 응시 자격, 시험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자, 응시 자격. 자, 나이 불문, 국적 불문. 응시 자격, 나이 불문, 국적 불문. 나이 불문, 누구도 볼 수 있다? 미성년자도 볼 수 있죠. 국적 불문, 누구도 볼 수 있어요? 외국인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응시 불가능한 자가 있는데요. 자, 응시 불가능한 자 두 사람이 있었죠? 응시 불가능자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면 몇 년 동안? 3년.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시험 못 봐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요, 대표적인 이 자격 취소는 양도대예요. 자격증 뭐 했을 때? 빌려줬을 때. 빌려주다가 걸리죠? 양도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격증 양도대에다가 적발되면요, 이때는 자격이 어떻게 된다? 취소돼요. 그래서 양도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좀 조심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정행위자가 있습니다. 부정행위자. 자, 부정행위자는 몇 년간 시험 못 본다? 네, 5년간. 대표자, 부정행위자로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예, 대리시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유형 많죠. 컨닝하다 잡힙니다. 그것도 부정행위자죠. 또 시험지가 유출돼 가지고 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시험지 유출된 사건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13회 때일 거예요, 아마. 13회 때. 몰라요. 지금 사건이 밝혀진 거, 그 뒤에도 유출됐는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사건이 밝혀진 것은 13회 때 한번 사건이 밝혀졌는데, 자, 제가 지금 인력공단으로 넘어갔다 그랬죠? 13회 때 대전에서 대전지부, 인력공단 대전지부 직원이 시험지를 유출시킵니다. 한 사람에게 원판은 유출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원본은요, 나중에 응시한테 주고 남은 거 다 체크해서 다시 회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남은 거 몇 개 이렇게 다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원본은 유출시키지 못하고 그거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로 800만 원을 받고 13회 때니까 몇 년지지? 2000년도 초반쯤인데요. 2년도인가 3년도인가 멀리 될 거예요, 아마. 그때 800만 원을 받고 한 사람한테 이제 넘겨줘요. 그 한 사람이 이걸 다시 복사해가지고 20명한테 팝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받고. 누가 돈 버는 거예요? 누가 돈 버는 거죠? 예, 이거 산 사람이 돈 버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800원 을 주고 복사본 있죠? 복사지를 갖고 와가지고 20명한테 다시 이렇게 해서 팔아요. 여기까지 이제 안 들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20명이 다 응시를 했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시험지 답은 유출 안 됩니다. 답은 절대 유출 안 돼요. 시험지를 복사했으니까 열심히 뭐 해가지고 그 답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을 찾든지 뭘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러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한 명이 떨어져요. 떨어진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갑니다. 나 떨어졌으니까 돈 내놔라. 아마 그냥 줬으면 그냥 묻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떨어진 건 네 사정이고. 네 사정이죠,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난 못 주겠다 그랬는데 얘가 까발린 거예요. 그래서 밝혀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20명 모두 나중에 자격증 다 없애버리고요. 20명이 여러 명이죠. 여러 명 그 자기 취득가 싹 언제 나중에 없어지는데 바로 이 사건이 13회 때 한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뭐 그 뒤에도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밝혀지지는 일단 않았습니다. 어쨌든 자,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 합격한 사람들 뭐 한 거예요? 지금 다 부정행위자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이자는 결국은 이 부정이자는 몇 년간? 5년간. 자, 부정의 이자는 시험이 어떻게 되느냐? 무효가 됩니다. 시험 자체가. 이때 이 시험 친 사람들 다 여러 명 어떻게 된 거? 그 시험이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무효가 아니라 들킨 날을 기준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아마 1년 조금 더 된 뒤에 아마 들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자 들킨 때 시점이 그때 어떻게 된다? 시험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언젠가 한번 이 뉴스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모르겠는데 어느 대학에 입시에서요 그 누군가가 왜 저기 뭐 이 문자 뭐 비슷한 걸로다가 부정의를 한 거예요. 그게 언제 밝혀졌냐면 이 사람이 4학년 됐을 때 밝혀진 거예요. 입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입학이 무효가 된 거죠. 그러니까 3학년 반 다닌 게 어떻게 돼요? 몽창다 무너진 그런 실제로 사례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들킬 때 그 시험이 무효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 5년 이렇게 되죠. 요거 말고도 제 수강생 중에 또 컨닝하다가 들켜가지고 한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2탄으로서 3, 4월 달에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걸려가지고 5년 동안 시험 못 봤던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좀 조심하라고 한번 항상 강의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파트 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부정의이자 5년. 다시 한번 자격 취소는 몇 년이에요? 3년이고 부정의자는 5년. 취소된 날부터 3년이고 부정의자는요 무효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응시 자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자 뒤에 시험 시기. 자, 시험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26페이지 보니까 시험은 매년 자 26페이지 가운데쯤에 있죠. 시험은 매년 몇 회 이상 시행한다 그랬어요? 예, 1회 이상. 자, 2회 이상 시행하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의 시험을 치지 못할 때는 그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부분도 있어요. 자, 근데 1회 이상 그랬죠? 1회 이상. 1년에 이상이니까요. 2번도 볼 수 있다. 3번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15회 때 한번 된통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만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둔 제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과목은 여러분들이 잘 알게 있겠고, 자, 기본적으로 아까 잠깐 그 공인중개사 그 공부하는 방법에서 했지만, 자, 1차 시험과 2차 시험 있죠? 1차와 2차를 자, 구분 평가, 그 다음에 구분 실시가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시험 방법 26페이지, 27페이지 거를 일단은 보는 거예요. 구분 평가 1차와 2차를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평가한다. 1차는 1차대로 평가하고 2차는 2차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과목 점수가 1차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만약에 공인중개사법 점수가 1차 점수로 넘어가면 아마 제가 초장부터 중개사법 연락에 공부해서 90점 맞아라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안타깝게도 2차 점수는 1차로 안 넘어갑니다. 1차는 1차대로 평가하고 2차는 2차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가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 구분해서 실시한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따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 실시란 뭐예요? 1차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1차 합격자가 나오죠. 그럼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어떻게 돼요? 2차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랑 틀리죠? 자, 그럼 지금 이는 어떻게 해요? 1차와 2차를 예, 같은 날 보지요. 올해 29일 날 본다는 예정 나왔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지금 이렇게 구분 실시가 원칙이지만 많은 시험이 다 이렇게 구분해서 실시하죠? 하다못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택관리사도 4년 전부터 1차, 2차 따로 본다 그랬죠? 자, 그것처럼 구분 실시가 많은 시험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데 평가는 이렇게 1차, 2차 따로따로 평가는 평가에서 하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1, 2차를 같이 보는 것은요, 요 규정이 아니고
예외적 규정인 요 규정에 의해서 지금 1차와 2차를 같이 보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실시합니다. 같은 날 1차와 2차를 보죠. 근데 이때 동시에 실시할 때 1차 시험 불합격하고 2차 시험 합격 점수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나오냐? 1차 시험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1차 시험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다. 같은 날 1차와 2차를 같이 보잖아요. 근데 1차는 60점 넘었습니다. 근데 1차가 안 됐어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뭐에 치중하시라? 네, 1차에 치중하시라. 자, 그러면 1차 시험 합격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번에 많이 또 와 계신데 1차가 합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차 합격했으면 자, 다음 회 시험에 1차를 면제하는 거예요. 1차 면제. 다음 회 시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음 회 시험이니까 26회 때 1차 합격하면 몇 회만 면제해 준 거? 네, 27회. 자, 이거 1년 면제다 그럼 틀려요. 조심해줘야 돼요. 왜냐? 1년에 그렇죠. 2번도 볼 수도 있죠. 1회 이상씩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1년 동안 면제다. 흔히들 좋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실제로 이 과목에서는 틀린 내용이에요. 다음 회 시험에만 면제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고 자,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면 이제 시험 실시 나오죠. 시험 실시 나오는데 지금 시행 공고가 나와요. 시험 공고는 2번 공고합니다. 자, 개략적 사항을 공고하는데 자, 지금 28페이지 지금 하고 있죠? 28페이지. 자, 개략적 사항을 공고합니다. 개략적 사항은 매년 몇 월 며칠까지? 예, 2월 28일까지. 시험 예정 일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시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고하는데요. 지금 아직 공고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날짜를 알고 있죠? 그럼 도대체 그 10월 29일이라는 날짜는 왜 나왔느냐?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산업인력공단에서 각 자격증 시험을 이렇게 치겠다라고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쭉 해서 예정일시를 갖다 낸 거고요. 이거는 공인중개사법과는 전혀 좀 틀려요. 이거는 정식 공고가 됩니다. 자, 2월 28일까지 보통 2월 달에 한 20일 내외의 경우에서 많이 이제 공고가 되는데요. 이렇게 개략적 사항을 공고를 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이제 시행 공고를 합니다. 시행 공고는 시험 시행 며칠 전까지라 그랬어요? 예, 90일 전까지 공고를 해요. 보통 보면 7월 중순쯤 돼서 이제 나와요. 시험 공고가. 이렇게 이제 7월 중순쯤에 시험 공고 나오거든요. 시험 공고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접수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이게 공부하는 실감을 잘 못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듣고 하고 하다가 진짜 실감할 때가 이때예요. 시험 공고 나서 이제 접수하죠. 접수하고 그때가 이제 진짜 실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접수 어떻게 하느냐? 응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험 공고 나왔죠? 그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제출을 해줘야죠.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자, 응시원서 제출하는데 이때 뭐 한다? 응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자, 응시원서 제출할 때 뭐 납부?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때 응시 수수료가 5가지가 나오죠? 이것도 한번 구분해보고 넘어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응시 수수료에서 과운합합니다. 과운합이 뭐예요? 여러분들 교재 지금 29페이지 상단 부분에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과운합합니다. 과운합이란 예, 많이 냈죠. 많이 냈을 때는 얼마를 갖다 반한다. 자, 응시 수수료를 냈다가 일단은 응시 냈다가 이제 반환하는 부분. 자, 응시 수수료에 대한 일단 반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요. 냈다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5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응시할 때 응시원서 제출하고 응시원서 제출할 때 응시 수수료를 내는데
응시 수수료를 일단은 냈다가 도로 돌려받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5가지가 있다. 5가지 한번 보면, 자, 과오납하면 어떻게 된다? 과오납의 전부죠. 과오납의 전부.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 기간에 귀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어요. 시험 시행 기간에 귀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 수수료 전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분명히 접수는 제대로 했는데 시험 시행 기간에 담당 직원이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왜? 나는 분명히 접수 제대로 했는데 시험 못 보는 상황이 발생되죠.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이제 큰일 납니다. 이거 소송감이야, 이거는. 1년 동안 농사 다 짓는 거, 완전히 이제 무서벌라니까. 어쨌든 이때는 수수료 전부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접수 기간 내에 또 응시서를 처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수수료 전부. 자, 그리고 접수 기간 마감일 다음 날부터 며칠 이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숫자가 좀 많이 나와요. 며칠 이내?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게 되면 100분의 60. 그리고 그 7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험 시행일 며칠 전? 시험 시행일 10일 전이죠. 10일 전까지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100분의 50 이렇게 되죠. 자, 지금은 숫자를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자, 수수료 한번 요거만 한번 체크하면 넘어갈까요? 수수료 전부를 반환하는 게 뭘까요? 자, 잘 보세요. 수수료 전부를 반환하는 게 과오납이 수수료 전부를 반환하는 건가요? 잘 보세요. 전부라는 글자가 있긴 있죠. 그런데 과오납의 전부죠. 수수료 전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수료 전부를 반환하는 것은 뭐예요? 예, 귀책 사유하고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할 때. 자, 이런 문장들 한번 잘 유심히 보라고 한번 구분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시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자, 응시 수수료는 그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작년에 얼마 냈어요? 1, 2차 총합하면 28,000원 했던가요? 아이, 알잖아요. 뭐 대답 안 해. 여기 계신 분들 분명 안 했을 분들 많을 텐데. 자, 28,000, 숫자는 모르는 거예요? 28,000일 거야, 아마. 1, 2차 합치면. 자, 이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 금액은, 자, 응시수수료의 원칙은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자, 저기 한번 보죠. 저기,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끝에 보면, 원칙적 시험 시행 기간과, 그 다음에 또, 예외적 시험 시행 이렇게 나오죠? 자, 원칙적 시험 시행 기간인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는요, 요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예요.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행한다 그랬죠? 요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가 직접 결정하는 수수료를 냅니다. 결정공고는. 그래서, 자,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는 어떻게 된다? 지자체 조례고요.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때는 국장이 자기가 정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위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위탁하게 되면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줘요. 자, 이렇게 수수료 결정하는 부분이 조금 틀립니다. 자, 다시 한번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때는 어떻게 한다? 예. 얘가 정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요. 자, 얘는 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고요. 자, 국장이 직접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그다음 위탁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위탁 받은 자가 우선 먼저 뭐다?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누구의 승인이에요? 위탁한 자의 승인이죠.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거의 그냥 시험 과정을 다 마칩니다. 이제 돈 내고, 응시 원서 내고, 돈 내고, 이제 원서 제출했죠? 그럼 시험 응시하죠? 자, 응시했습니까? 합격자 나오죠? 합격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나와요? 1, 2차 따로따로라고 그랬죠? 따로따로 해서 가까운 편 몇 점 이상인 자? 일단 40점 올라가줘야 돼요. 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40점 가까운 별로
40점 이상 올라야 되고, 그리고 평균 얼마? 평균 60점 이상. 근데 아마 처음에 이렇게 이제 상담할 때 평균 60점 나온다니까 되게 쉬워 보여서 아마 이렇게 공부 처음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거야. 이거, 그러니까 상담할 때 또 이렇게 해요. 또 60점만 나오면 돼요. 라고 합니다. 60점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60점 나온 적 없죠. 다 우수우수였죠, 다. 자, 근데 생각보다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합격자를 이렇게 결정을 해냅니다. 예외적인 부분이지만 그건 나중에 한번 결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공고를 합니다. 합격자 공고를 하는데요. 합격자 공고는 누가 하냐면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합격자 공고를 해요. 누가 시험을 쳤다? 시험 시행 기관에 쳤죠? 자, 얘가 합격자 공고를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교부해 줍니다. 자격증을 교부를 해준다. 누가 자격증 교부 준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돼요. 합격자 공고는 누가 하고? 네, 시험 얘가 시행했죠? 그래서 그 시험을 시행한 기관에서 합격자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합격자 공고일부터 1월 이내, 날짜는 1월 이내입니다. 합격자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하냐면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시행해도 누가 교부해주는 거고? 시도지사고. 국장이 시행해도 누가 교부해주는 거고? 시도지사고. 위탁해도 누가 교부해주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교부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시험을 보니까 어디서 누구 명의로? 강원도지사 명의로 교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자격증 교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무조건 시도지사. 요거는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하는 거? 시도지사 하는 거다. 그러면 자격증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될 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자격증 재교부. 재교부도 누가 한다? 예, 시도지사. 이때 교부한 시도지사가 재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시험을 치면 누구 명의로 교부가 되는 거예요? 강원도지사 명의로 교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강원도지사 명의로 교부가 되면 이때 그걸 자격증을 받았다가 서울로 이사가 왔어요. 근데 이사 갔는데 자격증을 어떻게 돼요? 잊어버렸죠? 그러면 어디까지 와서 다시 받아야 돼요? 네, 춘천. 그러니까 강원도까지 와서 다시 받아야 돼요. 강원도청 소재지까지 와가지고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교부해주고요. 이때 지방자치단체 조례정은 수수료 냅니다. 돈 내요. 자, 아까 응시할 때도 돈 낸다 그랬죠? 시험 응시할 때 돈 내고 요때도 일단 돈을 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자격증 양도대여, 유서명칭 사용금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죠. 자,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 이제 자격증 양도대여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자, 31페이지하고 이제 3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자격증에 대해서 양도 대여를 뭐한다? 금지한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양수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일단 보죠. 양도대여, 그 다음에 또 양수금지인데요. 양수금지. 자, 양도대여 하면 어떻게 된다? 자격 취소돼요.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어떻게 되고요? 취소되고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자, 같이 이제 지금부터 취소되는 거와 형벌과 같이 연결시켜서 언급을 할 겁니다. 언급할 거니까 이거를 눈에 익혀두시고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주다가 걸리면 자격 어떻게 된다? 취소되고 형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원 월급. 취소되면서 형벌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양수 받은 자는 형벌 1-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원 월급. 자, 1-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뒤에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징역 벌금이에요. 자, 그러니까 준 자, 받은 자 모두 어떻게 돼요? 1-1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양도대하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시험지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면서 양도대여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이 아니고 아예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 젊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20대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격증 따가지고 우리 지금 아버지 집에서 놀고 있거든요. 저놈은 개새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자, 어느 집 개새끼인지 모르는데. 자, 봅시다. 내가 자격증 따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사무실 차려줘요. 내 자격증 가지고. 자, 이거 양도대 해당 되나요, 안 되나요? 해당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넘겨주면 다 이거 양도대예요. 실제로 많아요. 이거 효자죠. 근데 문제는 둘이 걸렸다 못한다. 아들은 어떻게 되고? 자격 취소되고 형벌 1-1이고 아버지는요?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요. 많이 걸려요, 실제로. 특히 젊은 사람이 20대 초반이나 중반 이런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등록을 하죠. 그러면 수시로 뭘 조사하냐면 4대 보험이 지급되는지를 계속 조사해요. 왜냐하면 사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취직하러 가는 거죠. 그럼 이거는 4대 보험이 지급된다는 것은 나는 취직하러 간 거죠. 그럼 내 사무실에서 내가 제대로 일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걸려가지고 나 저녁 때 와가지고 한 거다. 그거 안 통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경우들 상당히 많아요. 뭐 부부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하는 경우도 많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 조심하시라. 그러니까 양도대여는 가능하면 일단 하지 마시라. 자, 그래서 이렇게 양도대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사명칭 사용금지가 있습니다. 자, 유사명칭 사용금지. 자, 거기 여러분들 교재는 사칭금지라고 되는데요. 자, 사칭, 유사명칭, 그래서 사칭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누구지요? 일단 공인중개사, 이 용어, 사실은 이게 용어의 정의부터 좀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아마 앞부분부터 그냥 하니까 제가 교재부터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조금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러면 자격 취득하지 않은, 없는 사람이죠. 물론 중개보조원도 공인중개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뭐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바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 이와 유사명칭에 대해서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즉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명칭이라는 거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뭐 어느 자격증이나 다 이건 다 갖고 있어요. 변호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이런 내용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자격 가지고 아는 사람이 그런 거 사칭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을 다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중개보전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공인중개사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라든가 명칭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제 여기에서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이런 판례가 나와요. 동업관계에서 무자격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표라는 명칭을 씁니다. 이게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걸린다.
자, 일단 보죠. 동업관계. 여기 A는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B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어떻게요? 없는 사람. 얘는 자격증만 가지고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경험도 없고. 이 B는요, 뭐만 없어요. 자격증만 없죠. 경험도 한 10몇 년 되고요. 근데 자격증 못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습니다. 자, 이때 자격증이 없으니까 누굴 데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같이 영업을 합니다. 얘는 뭐 들고 오고요? 자격증 들고 오고, 이 사람은 돈하고 이거 하고요. 이렇게 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히 이제 이거 많이 하죠? 동업관계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돈도 벌 겸 또 뭐도 해요? 경험도 쌓을 겸. 근데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이 B가 일 참 잘 안 가르쳐줘요. 계약서 쓰거나 상담하거나 뭐 합의할 때는 저쪽 뒤에 가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얘는 주로 뭐만 하냐? 손님 오면 커피 타다 줘야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자, 보죠. 여기에서 법적으로 얘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죠. 그러니까 얘가 법적으로 누구예요? 사장이죠. 사장이고, 얘는 법적으로 뭐죠? 중개보조원. 자, 직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죠. 실질적으로는 누가 사장? B가 사장이죠. 자기가 사장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함에다가 뭐라고? 대표. 무슨 공개사무소 대표 누구라고 써가지고 다녔다면 요거는 뭐가 되는 거? 유사명칭 사용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자격자가 이런 대표라는 말을 이제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많이 하느냐?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누구 혹시 이런 명함 보셨어요? 많이 봤어요. 이제 실장은 좀 그리고 소장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누구 대부분 여기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자격증 갖고 있다면 대표라는 말을 많이 쓰지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이라는 말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이것도 유권 해석에 의하면 법에 걸린다, 유사명칭에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동업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 동업관계도 상당히 어떻게 돼요? 위험해요. 자, 얘가 법적으로 사장이고 얘가 실질적 사장이죠. 사장님이 둘입니다. 근데 사무실에서는 얘가 사장이고 얘는 보통 실장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지가 법적으로 사장이면서 얘한테 사장님 소리 합니다. 자, 실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B가 갖고 있죠. 이 사람이 나중에 딴짓을 해도 나중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뻥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금연성 사고가 터지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네. 등록한 얘가 책임져야지. 얘는 날라버리면 끝입니다. 도망가버리면 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어디 정보지나 이런 데 공인중개사 구함 이런 게 광고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면 취직하는 조건이 자격증 들고 오는 거, 그리고 그에 거는 걸 조건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절대로 모르는 사람 건 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도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아는 사람도. 그런데 모르는 사람 취직하겠다고 자격증 들고 와서 그런 경우들 나중에 큰일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상황이 되면 나중에 저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과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자, 유사명칭 사용금지 저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형벌 짚고 넘어가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얻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맞춰보고요. 좀 쉬시죠. 쉬었다가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